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윤리어 사상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상가들을 배워왔어요. 40명이 넘는 사상가들을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 이후에는 이제 정치 사상에 대해서, 사회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상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상가가 또 나왔었죠. 롤스라는 현대 사상가도 나왔고, 홉스, 로크, 루소라고 그렇게 세 명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이 나오면서 안 만날 줄 알았던 사상가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윤리와 사상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입장들을 배워 나갔으면 성공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얘기했었죠. 여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하나의 이념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느냐 였는데 여기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고유한 원리와 형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민주주의 뜻부터 볼게요. 민주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에 그리고 주인 주자거든요.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그냥 시민들이 투표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의 형태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지에서도 민주주의 의미랑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딱 한자 그대로 쓰여져 있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정치 체제이다. 그래서 인민에 대한 지배이다. 자,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일치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공화주의에서는 공화적 자유를 통해서 다른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종속당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거의 항상 엮여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존재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는 공화국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우리 윗동네 이제 북한에서도 스스로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공화국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는 것과 그 법이 왜 존재하느냐?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가짐으로써 스스로 통치하고 그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보면 국민 주권이라고 하죠.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된 권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국민이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정치와 통치는 당연히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학습지 보면 이제 바가 하나 있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가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현되고 이를 수렴하여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국민이라고 우리가 통칭은 하지만 그 국민의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는데 하나의 특정 가치만을 탁콕 집어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정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제 TV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정당들이 많이 싸우죠. 이 정당들은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또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은 특정 계층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엄청 비판을 하죠. 그런 식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꼭 여러분들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겠죠. 모든 국민은 정치 참여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정치 권력을 많이 갖는다 또는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는다? 안 되겠죠.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는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권리를 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도 정치 참여의 권리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런 확실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미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기 동안, 청소년 시기 동안에는 정치 참여의 권한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징.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자,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를 배웠는데, 자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유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또는 뭐 자신의 삶을 영위할 권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권리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요 인간이 자유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이나 개인 또는 단체만 권리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 자유와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국가의 법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하며 그 목적은 자유의 보호 및 보장이어야 한다. 자,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야, 너 좀 희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 여기다 쓸 수 있을까? 선생님이 오늘 A4 용지를 넉넉하게 안 가져와가지고. 자, 권력 분립.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부 권력이 분할되어 있죠. 일단은 사법부가 있고요. 이제 법원이 사법부에 포함이 되어 있죠. 법원과 검찰. 그리고 행정부. 이제 행정부의 수장을 우리는 대통령이라 부르죠. 행정부에서는 각각의 이제 법을 실행하는 그런 기관을 통칭해서 행정부라 얘기하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를 생각하면 돼요. 법을 만들어내는 기관, 국회. 자, 이런 식으로 정부의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느냐? 만약에 입법부가 얘만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 이 사법부는 입법부와 그리고 행정부가 올바른 법을 만들어내는지 또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사이에는 뭐 비리라든가 나쁜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하죠.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 여러분들 법무부가 존재를 하잖아요. 법무부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사법부 기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부 소속입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도 이제 사법부가 잘 감시하는지 또 이 사법부 내에서는 또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세 가지 권력이 이제 분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 상호 견제와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이제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상가들의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롤스의 내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홉스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로크와 루소의 내용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치 사상이 꽤 재밌어요. 자, 그러면 뭐 대충 민주주의 특징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한 민주주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 사상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되게 오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르듯이 이거는 공화주의야, 이거는 민주주의야, 이거는 자유주의야, 탁탁탁 이렇게 끊어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무튼 그리고 이제 국가와 사회라는 것은 이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일단 일반 시민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정치 쪽으로 가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도 전공이 정치 사상이거든요. 힘들었었어요. 자, 민주주의의 발전. 사실 민주주의라는 사상 체계는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거 화살표 괜히 했네.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의 연합이었죠. 그리고 그 도시국가들 안에는 아테네라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굉장히 융성한 그런 시기를 거쳤던 시대이기도 하고 도시국가이기도 한데, 여기는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시민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혹시나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가 있을 때는 도편 추방제 같은 그런 투표 행위도 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 민주주의라면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요 조금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는 시민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시민이라는 뜻 자체는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느냐, 20세 이상의 남성만이 시민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성과, 그리고 20세 이하의 남성 여성과, 그리고 여성과 외국인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은 시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시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치 권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특징 정도?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서 주요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여기 모든 시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현대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되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국가의 주요 직책은 30세 이상의 남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발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계약론.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간략히만 하고 갈게요.
자, 선생님이 사회계약론 얘기를 할 때 사회계약론 내용에는 이제 민주주의 개념도 민주주의도 들어가 있고 자유주의도 들어가 있고 공화주의도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심지어 절대군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홉스에게. 자, 사회계약론은요, 일단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주권, 국가의 주인된 권리. 자, 홉스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는 홉스와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진 않아요. 왜? 홉스는 절대 왕정을 강조를 했거든요. 자, 로크와 루소는요, 이 주권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인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자, 이 인민이라는 거는요,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결정을 가진 개인들을 모두 통칭할 때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권을 가지고 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가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은 대충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회계약론 수업 시간에 이미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제 발생했죠.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자연을 국가가 보장해야 되고, 국가가 그 자연권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발달 과정상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인가요? 직접 민주주의가 뭐지? 자,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로 모여가지고 특정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하거나 또는 토론하거나 얘기를 하는 그런 민주주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지금 전 세계상 현대 사회에서는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기에는. 일단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대의민주주의란 뭐냐, 그러면. 이제 대표나 대리인이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요,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일단 도시국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영토였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기껏 해봐야 몇만 명이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이제 10만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적은 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총 국민의 수가 10만 정도, 10만이 안 되는 그런 수였지. 그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만이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시민들만 모아놨을 때는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토가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이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한 군데 모이기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의 대표로 뽑자.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정치를 하게끔 만들자. 라고 하면서 나타난 것이 근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남아있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토 확장이나 인구수 증가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어서 나온 배경이 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대리인.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되면 국회의원도 뽑을 것이고 대통령도 뽑을 것입니다. 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요,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의 주권 중에서 입법권을 대신해라 라고 뽑는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의 의사를 잘 실현해라 라고 뽑는 대표자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이 대표냐 대리인이냐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와 대리인들을 선출한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뽑힌 대표자와 대리인들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직접적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누가? 시민들이 뽑은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간접민주주의고, 그 간접민주주의 안에 특정 형태로서 대의민주주의. 자, 학습지 볼게요.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크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대표자들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표자로 뽑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말한다든가 또는 우리들의 의사와 의지들을 잘 표현을 한다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대표자나 대리인으로 선출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정치와 관련된 또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굉장히 학식과 그리고 센스가 넘치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정치적 집단들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가 쉽다. 우리가 국회에는 의석이 있죠. 그 의석을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가 사회의 각 계층의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이제 국민의힘 당과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대표 두 당을 뽑으라면 두 당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제 좌파나 우파나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과 특정 계층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번째,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와 대리인들을 선출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법들이 필요해 라고 대표자나 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무엇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뭐 자리를 비웠느니 출장을 갔느니 하면서 안 받아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하면은 또 나중에 전화를 하고 네, 전달되기가 정말 힘들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이제 소스를 얻느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은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뉴스든지 기사든지 그 뉴스와 기사들도 사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세 번째, 소수의 대표자들이 정치를 전담함으로 국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 안에서는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인과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슈페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슈페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트 민주주의다.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엘리트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정치 권력은 투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력한 이익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정치적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한데 어떤 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기업은 특정 이익 집단이죠. 근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1년에 막 1조, 2조씩 내요. 자, 그러면 그만큼 강력한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국가가 이제 그만큼의 영향력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의 세금이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표자들과 대리인들은 그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된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보게 된다라는 한계점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수 집단의 의사만을 대표해서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각각의 한 명의 목소리가 이 특정 대리인과 대표자에게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전달되기는 더 쉽겠죠. 두 번째 유형, 참여민주주의. 자, 이 참여민주주의는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죠.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에 그친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또 정책을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참여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자,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간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캠페인 활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봉사활동도 일종의 정치 참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위안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감사, 그 국가의 행정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그 세금들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그 세금들을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몰래 빼돌리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도 학교의 예산이 또는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참여해서 검토해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견을 표현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제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이 참여민주주의는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참여민주주의는요. 대통령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고, 판사들, 사법부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에 이 대의민주주의를 베이스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을 시키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지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투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의회,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 기업 경영, 학교 운영, 지역 자치, 집회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여민주주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일탈을 감시할 수 있다.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체험할 수도 있다.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잘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 아무래도 일반 시민이다 보니까 정치와 관련된 지식이 대표자와 대리인들보다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정치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한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익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 관리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감으로써 정책 결정에 모험을 감수해야 된다. 두 번째,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 관심 때문에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시민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시민이 어느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들어가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민들 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자원과 환경이 다르므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만 권력의 집중을 이루어져 평등이 훼손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행정기관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농촌에 있나요? 도시에 있나요? 거대한 행정기관이면 일수록, 강력한 행정기관이면 기관일수록 당연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농촌은 그렇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물며 이 도시에는요, 여러 가지 좋은 학교 시스템 또는 학교의, 뭐라 해야 될까, 질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는요, 굉장히 소규모이고, 그렇다 보니 학교의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만큼 교육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그런 좋은 교육의 질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조금 떨어지는 교육의 질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겠죠. 당연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만 권력이 집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등이 훼손될 수 있다. 자, 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도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밭이나 밭, 논 또는 과수원 이런 일들은요, 하루라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가서 반복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시간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조차도 낮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 의사들이 전달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의 민주주의. 자, 여러분들 자유주의 할 때 자유주의 발전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 자유주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에는 이제 롤스라는 사상가도 들어가고 독일 철학자 중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90 몇 세로 살아 계시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쓴 책 내용 자체는 너무 어려워서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결국 읽긴 했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토론과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토론, 합의. 자,
토론 합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얻은 합의점이 나올 것이죠. 그리고 이 합의점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써놓고 정말 조금만 깊이 들어갈게요. 일단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 이 시민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 이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이 의사소통의 특징이 또 웃겨요. 웃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재밌는 게, 우리가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저분은 대학교 교수니까 당연히 일리 있는 말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거야. 라는 이제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버마스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롭고 평등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반박과 비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미안해. 아무런 제한 없이는 아니야. 아무런 제한 없이는 아니야. 그 제한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3학년 때 생활윤리에서 배우도록 하고, 자유롭고 평등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거죠. 야, 너의 의견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어. 너의 의견은 이런 점에서 합당해. 합리적이야. 자, 그렇지만 누군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의견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합의점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합의점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좋은 국가가 이루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에 참여하죠. 참여함으로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겠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무엇이다? 토론과 합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보면 시민민주주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의사 형성에 관여하고, 정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의 근원은 이제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합의점이어야만 한다. 법이나 정책이 시민들이 합의점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변화시켜가며 합의된 집단 의사를 형성하고, 우리가 토론과 합의를 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론, 시민이 직접 정치 심의에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토론과 합의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자, 장점을 한번 봅시다. 정책 결정에 있어 권력, 재력 등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점을 해결한다. 여러분, 선생님이 상황을 얘기했죠. 어떤 상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자신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권리가 배제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정치 권력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평등해야 된다. 발언권은. 자, 상호 존중하는 의사결정을 조성하여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우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집단 의사, 집단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말했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반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식인 엘리트들의 토론을 특권화할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교육의 수준이 낮거나 교육의 양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교육의 수준과 질이 높은,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토론을 더 잘하고 많이 할 가능성이 높죠. 자, 토론 이외의 교육, 집회, 캠페인 등과 같은 정치적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자, 시민민주주의는요, 토론과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는 캠페인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또 감사활동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참여민주주의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얘기. 자, 시민들의 시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질 낮은 심의 결과가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 자, 여기 토론과 합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적 수준이 높느냐, 지적 수준이 낮느냐, 배경 지식이 넓느냐, 배경 지식이 좁으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합의점이 될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는 것이 없고 수준이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합의점, 그런 사람들끼리만 토론과 합의를 했다면 질이 좀 낮은 합의점이 도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한 1980년, 90년부터 점차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전자민주주의,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또 글을 작성하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청원, 국민청원.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해서 청원을 올리고 사람들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이제 전자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자민주주의는 딱 어떻게 특정한 형태로서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컴퓨터 통신을 통해, 온라인 통신을 통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의견을 모으는 것을 직접 참여 민주주의 형태로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아무튼 전자민주주의 형태도 얘기가 되고 있긴 하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사상 들어와서는 이제 이상사회, 그리고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배웠습니다. 원래라면 여러분들 자본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밖에 안 됐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거든요. 윤리와 사상은. 여러분들 필기하는 양만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좀 진도를 끌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아마
2020학년도 윤리와 사상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 배웠고 많은 정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아마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윤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윤리와 사상 수업을 들으면서 더 윤리적이고 민주시민적인 능력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모습으로 또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